여섯 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새로운 알고리즘 설계 기법을 살펴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가지 알고리즘 설계 기법을 살펴봤는데, 그 설계 기법을 살펴보면서 정렬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렬 문제만큼 또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는 문제가 선택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선택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6장은 새로운 알고리즘 설계 기법을 다루는 챕터라기보다는 선택 문제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정렬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그 데이터에서 K번째 요소를 찾고 싶은 거예요. K번째 큰 애, 이렇게 작은 애, 이걸 찾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렬을 하게 되면은 K번째 색인에 있는 애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에요. 그러면 정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비용이 n 로그 n이 되겠죠. 정렬만 하면 그 색인 위치에 있는 애가 답이니까. 근데 선택 문제는 정렬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의 비용은 선형 비용만 들이면 대부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N에 찾을 수 있어요. ON에 K번째 요소가 어떤 요소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요소만 찾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찾아야 돼. 그러면 어쩌면 정렬해 놓고 답을 주는 게 더 빠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두 개 요소만 몇 번째 요소인지만 찾아야 되면은 정렬하는 게 더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선택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그러고, 이 챕터에서 선택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때,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K번째 요소를 찾기 위해서 얼마만큼 비교를 해야 찾을 수 있냐, 얼마만큼 비교를 해야, 그 비교해야 되는 횟수는 당연히 n에 비례하겠죠. 선형이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적게 비교하고 이 요소를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은데, 그거를 분석할 때 이제 사용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 기법이 반대자 논법이에요. 그래서 반대자 논법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반대자 논법은 선택 문제에서 비교 하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비교 횟수를 찾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 분석 방법이 반대자 논법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범용적인 그 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도 살펴볼 건데, 범용적인 선택 문제 이전에 좀 특수한 문제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최대값을 찾는다든지 최소값을 찾는다든지 두 번째로 큰 거를 찾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의 비교 하한을 먼저 살펴볼 거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우리가 즐겨 쓰는 또 기법은 토너먼트 방식입니다. 토너먼트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좀 더 빠르게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n개의 수로 구성된 배열이 주어지는데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배열이에요. 이 배열에서 어떤 K가 주어지면 K번째로 작은 수를 찾는 것이고, 이 수는 정렬했을 때 이제 그 K번째 색인, 우리가 1색인 쓴다 그러면 K번째 위치에 있는 애가 이제 그 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범용적인 문제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조금 특수한 문제들부터 좀 살펴보면은 n번째 요소는 가장 큰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1번째 요소면 가장
작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n번째 요소, 가장 큰 값을 찾아달라. 그러면 이런 알고리즘을 써서 찾을 거예요. 그럼 이 알고리즘은 최악의 경우 몇 번 비교해요? n-1번 비교를 하겠죠. 그럼 n-1번보다 적게 비교하고 최대값을 찾을 수 있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요소를 한 번도 안 보고 최대값을 결정할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안 본 요소가 더 클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최소한 한 번은 모든 요소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값을 찾는 알고리즘은 바로 이 알고리즘입니다. 즉, 이 알고리즘은 최적이라는 거죠. 이것보다는 적게 비교해서 최대값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소값도 똑같은 알고리즘 쓰면 되겠죠. 맥스 대신에 이제 민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최소값도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어쨌든 n-1번 비교가 필요하면은 선형의 ON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요. 이제 최대값, 최소값 말고 좀 더 다른 문제들을 살펴볼 거예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찾는 문제라든지, 두 번째로 큰 최소값을 찾는다든지, 더 많이 관심 갖는 것은 중간값을 찾는 문제예요. 중간값을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으면 그걸 어디다 써먹을 수 있어? 중간값을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다. 그럼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까? 요 이전 챕터가 뭐였어요? 빠른 정렬이었죠. 그 빠른 정렬에서는 만약에 중간값을 우리가 아주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늘 피벗을 중간값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까지도 연결이 된 문제이고, 나중에 살펴볼 범용적인 선택 문제, 알고리즘은 결국은 빠른 정렬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최대값, 최소값 동시 찾기 문제라든지, 두 번째로 큰 수 찾기 문제라든지, 또는 중간값을 찾는 그런 문제들의 비교 하한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뭘 활용하냐면 반대자 논법이라는 걸 활용하려고 그래요. 반대자 논법은 무조건 답을 답하는 사람이 힘들게 만들도록 답을 해주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진 않지만 가장 힘들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에서 100까지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를 결정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추측한 그 수를 맞히는 게임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친구가 이제 질문을 해가지고 답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머릿속으로는 이제 이진 검색 같은 걸 생각하겠죠. 50보다 크니?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면 빨리 찾을 수 있는데, 그걸 떠나서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10보다 크냐고 물어봤어요. 처음에 질문한 게. 그러면 선택한 수가 10보다 작을 수도 있고 10보다 클 수 있는데, 어떻게 답을 해야 답해야 된 친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까? 10보다 크다고 해야 되죠. 왜냐하면 경우 수가 더 많잖아요. 10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이 adversary argument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이 adversary는 항상 답을 해주는데, 그 답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제일 어렵게 만들도록 늘 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반대자 논법을 갖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비교 하한입니다. 어떤 선택 문제가 주어졌을 때 최소한 비교해야 되는 비교 횟수가 얼마냐, 이걸 찾고자 하는 건데, 그것과 반대자 논법과는 무슨 관계가 있냐를 살펴보면, 이 반대자 논법 갖고 뭘 만들 수 있냐면, 최악의 경우 우리가 이제 비교 하한을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뭘 만들어야 되냐면, 최악의 경우 필요한 비교수를 파악해야 돼요. 최악의 경우 비교한 비교수. 근데 최악의 경우 필요한 비교수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뭘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냐면은 언제가 최악의 경우인지를 알아야 돼요. 언제가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비교 하한을 구하고 싶어.
근데 비교 하나 구하려면은 최악의 경우 필요한 비용을 알아야 되고, 최악의 경우 필요한 비용을 알기 위해서는 최악의 경우가 언제 알아야 돼. 근데 최악의 경우가 언제인지를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은 반대자 논법이에요. 반대자 논법을 갖고 게임을 해보면 그 반대자 논법이 어떤 입력을 만들어주는데, 그 반대자 논법이 만드는 입력이 최악의 경우 필요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제일 나쁜 경우에 해당되는 입력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대자 논법은 뭐라는 거냐면은 최악의 경우에 해당하는 입력, 비용이 가장 많이 들게끔 소요되는 그런 입력을 만들어주는 테크닉이 반대자 논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최대값, 최소값 동시찾기 문제를 한번 살펴봐서 반대자 논법을 좀 이해해 봅시다.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을 동시에 찾는 문제예요. 동시에. 최대값도 주고 최소값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대값을 찾는 최적의 알고리즘은 이미 만들었죠. n-1번 비교하면은 최대값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n-1번 비교해서 최대값을 찾은 다음에 그 애를 제외한 요소들이 있겠죠. n-1개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최소값은 거기에 있겠죠. 그럼 그 n-1개에서 최소값을 찾는데 필요한 비용은 얼마나 들어? n-2번 비교가 필요한 거죠. 그럼 처음에 n-1번, 그 다음에 n-2번 비교하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총 우리가 사용한 그 비교 횟수는 2n-3번. n-1번, n-2번 비교했으니까 합치면은 2n-3번의 비교를 통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당연히 인식하겠지만 그렇게 찾는 거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최대값을 찾을 때 우리가 여러 정보를 알게 됐는데 그 알게 된 정보를 최소값을 찾을 때 하나만 제외했지 다른 정보들은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활용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 그건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떠나서 뭘 좀 살펴보냐면은,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데,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정보가 몇 개가 있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아야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인지 알 수 있을까? 그걸 먼저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x가 최대값이고 y가 최소값이라 가정하면은 이 x와 y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x는 비교해서 어때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야 돼요. 한 번이라도 지면 얘는 최대값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y는 y를 제외한 모든 요소는 어떤 비교에서 이겼어야 돼. 즉 y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이 n-2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n-2개. 그러니까 x는 다른 애들하고 진 적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n-1개의 정보가 필요한 거죠. x는 다른 애들하고 다 비교해서 이겼어. y는 다른 애들과 비교해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 그럼 n-1개 정보예요. 그러면 총 알아야 되는 정보가 이 n-2개의 정보가 있어야 x가 최대값, y가 최소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와 위에 나와 있는 EMI3의 비교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요만큼의 비교가 필요하다는 거고 여기서는 이만큼의 정보가 있으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보랑 비교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 반대자 논법을 이 문제에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반대자가 가장 뭘 만들어야 돼?
최악의 경우에 해당되는 입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지금 문제를 분석하는 거지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반대자 논법으로 분석하는 건 내가 만든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특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특성을 비교하는 거고, 반대자 논법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적용해 가지고 그 비교 하안을 찾고자 하면은 반대자가 써야 되는 전략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 전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요거부터 이해해 봅시다. 4개의 상태가 있는데 n과 n이에요. 상태가. 2개의 요소가. n과 n이라는 건 이 2개의 요소는 한 번도 비교한 적이 없어요. 비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알아야 되는 정보는 뭐야? 하나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야 되겠고, 하나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야 돼. 그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n과 n을 비교하게 되면은 하나는 이길 거고 하나는 지겠죠. 지금은 가정은 다 다르다고 우리가 우선 가정해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다르다고 놓고 가정해 놓고 분석을 해 봅시다. 그래서 n과 n을 비교하면은 하나는 w가 되고 w 상태가 되고 이긴 상태가 되고 다른 하나는 l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보하게 되는 정보는 2라는 정보예요. 2개의 정보를 알아낸 거예요.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정보도 없었어요. n과 n이 걔는 n과 n이었으니까. 근데 이 n과 n을 내가 비교했더니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았어. 그러면 나한테 내가 새로 알게 된 사실이 2개가 확보된 거예요. 승리했다 안 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W와 N을 비교하게 돼요. W와 N. 근데 나는 adversary야. 반대자야.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정보를 적게 줄까? 정보를. 이 W가 WL로 바뀌면은 정보가 새로 알게 된 거예요. 얘는 얘보다 큰 애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W를 계속 유지해주면 새로 알게 된 건 없어요. 물론 우리는 얘는 그러면 이제 벌써 요번에 2번째 비교한 거니까 2번이나 이겼네 라는 정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보는 우리가 나중에 얻고자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W가 WL로 안 바뀌고 그냥 W로 두면 나한테 내가 새롭게 알게 되는 정보가 없어요. N은 N으로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거죠. 비교에 참여했으니까. 그러면 W와 N을 비교하게 되면은 반대자 입장에선 어떻게 답변해야 최소한의 정보를 주는 거가 되냐면은 W는 그대로 W가 되고 N은 L이 돼야 최소한의 정보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경우의 수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경우의 수에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가장 적은 정보를 주는 거고 가장 적은 정보를 주게 되면은 알고리즘이 2n-2개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자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반대자가 이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에 접근하게 되면은 가장 일을 많이 하게끔 해야 되는 입력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미리 결정 안 해. 반대자는. 최악의 경우 입력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처음부터 결정해 놓고 출발하지 않아요. 입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만들지 않고 처음에는 이 A, B, C, D, E, F 6개의 값이 있는데 이 6개의 값이 어떤 값일지는 결정 안 해요. 결정 안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A와 B를 비교하면은 A와 B는 어떤 상태예요? N 상태죠. 한 번도 비교한 적이 없는 상태예요. 그럼 하나는 W, 하나는 L이 돼야 돼요. 그럼 하나는 W와 L이 되면은 그때 대충값을 할당합니다. 대충값을. 일관성 있게. 여기는 W고 여기는 L이라고 가르쳐 줬는데 여기를 5, 여기를 10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반대자 논법은 일을 많이 하게끔 해야 되긴 하겠지만 엉뚱하게 답변해 주면 안 돼. 항상 지금까지 답변한 것과 일관성은 유지해야 돼. 유지하되 어떻게 답변을 해요? 일을 가장 많이 하게끔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두 개를 비교하면 하나는 W, 하나는 L이 돼요. A와 E를 비교하면은 A는 W였으니까 W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고 N에다가 E에다가 10보다 작은 아무런 값이나 할당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쭉쭉 여기까지 오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 오면은 왜 끝나냐면, 자, 봅시다. 이렇게까지 가면, 어느 순간을 봐야 되나. 요 전. 여기 맨 마지막 줄 전까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맨 마지막 줄까지. 그러면 A는 W였고 B는 L이고요. C는 WL 상태가 됐고 D는 WL 상태가 됐고 E는 WL 상태가 됐고 F는 L 상태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는 어떤 애가 최대값이고 어떤 애가 최소값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요 상태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요 상태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뭘까? C, D, E는 최대값도 될 수 없고 최소값도 될 수 없어요. 그거 확실해. W, L인 애는 한 번도 이겼고 한 번도 진 적이 있어. 그러면 이런 애는 절대 뭐가 못 돼? 최대값도 될 수 없고 최소값도 될 수 없어요. L이 있는 애는 요 L은 최대값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상태에서 뭘 비교했냐면 L과 L을 비교했어요. L과 L을 비교했으면 하나는 L로 남겠고 다른 하나는 WL이 됐겠죠. 그러면 이 네 개는 최대값이 될 수 없어요. 최소값이 될 수 없고. 그러면 이 나머지 두 개가 최대와 최소예요. 이 이상 갑자기 얘가 최대값이 되고 얘가 최소값이 될 수는 없어요. 이 나머지 애들이 갑자기 또 최대값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한번 WL이 된 애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가 몇 명하고 비교했는지가 중요하진 않아. W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WL이고 하나는 L이야. 그럼 거기서 끝난 거예요. 거기서는 무조건 L인 애가 최소값, W인 애가 최대값이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비교를 해서 뭔가 판단을 해가지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데 얘 상태가 N에서 W, L, 또 WL로 바뀌는데 하나는 W고 다른 애는 L이고 나머지는 WL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최대값, 최소값은 끝난 거예요.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10개의 정보를 획득해가지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정보를 얻으면 무조건 이제 끝난 거예요. 2n-2개의 정보를 얻으면 최대값, 최소값 찾을 수 있죠. 최대값, 최소값 찾는데 필요한 정보가 2n-2개예요. 근데 2n-2개가 얻어지는 순간 상태는 이렇게 돼요. 근데 얘는 2n-2개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몇 번의 비교로 여기까지 도달했냐면 8번을 비교했어요. 그럼 이게 최적이냐? 최적은 아니죠. 언제 최적이냐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만들 거예요. 이제부터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2n-2개의 정보를 얻으면 내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비교할 때마다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되겠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빨리 답에 도달하겠죠. 그러면 두 개의 정보를 주는 경우가 언제 있어요? n과 n을 비교할 때만 두 개의 정보 주고, n과 n이 아닌 애들을 비교하게 되면은 나는 끼케야 한 개의 정보만 새로 얻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은 n과 n을 무조건 먼저 비교를 해줘야 돼. 그럼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7번에 10개의 정보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얘는 6개가 있으니까 n과 n인 쌍이 몇 개가 존재하냐면 3개가 존재하죠. 그 3개를 비교하면은 그 3개의 쌍들, 그 3쌍을 서로 비교하면은 하나는 W, 하나는 L이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W와 L이네끼리밖에 비교가 안 돼. 그러면 이제 하나 정도씩밖에 못 얻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증명을 해보면 이제 최소 필요한 것들이 증명해 보면은 n개의 서로 다른 수로 구성된 리스트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비교만을 이용하여 찾기 위해 필요한 최소 비교수는 요만큼이 돼요. 왜 그렇게 되냐? 가정은 n은 짝수일 때예요. n이 짝수이면은 n과 n인 쌍이 몇 개 존재해요? 2분제 n개가 존재해요. 근데 이 2분제 n개를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몇 개 정보를 얻어요? 2개를 얻어요. 그러면 2분제 n 곱하기 2 하면은 얘네들을 비교해서 우리가 얻는 정보가 몇 개예요? n개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총 몇 개의 정보를 얻어야 최대값, 최소값을 얻을 수 있어요? 2n-2. 그럼 몇 개를 더 얻어야 돼? n-2개의 정보를 더 얻어야 되죠. n-2개. 그러면 2분제 n개를 비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n-2번을 비교 추가를 하게 되면은 내가 필요하는 2n-2개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수가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n이 홀수가 되면은 n인 쌍이 2분제 n-1개가 존재하죠. 그럼 요만큼 비교를 하면은 n-1개의 정보가 얻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한 거는 n-1개의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요 정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이 좀 이해됐어요? 제가 잘 설명했나? 다시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 우선 제일 먼저 이해될 게 요거예요. 이 n-2개의 정보를 얻으면 내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얻어야 되는 정보가 얼마나 되냐? 얻어야 되는 정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몇 개냐? 이 n-2개예요. 이 n-2개. 그리고 반대자 논법을 적용해서 전략을 세워봤더니 우리는 한번 비교해서 최대 몇 개? 2개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2개의 정보를 항상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떨 때만 2개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n과 n을 비교할 때만. 그리고 나머지는 제대로 비교하면은 1개의 정보를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게 분석해 봤더니 이만큼이 필요하더라. 그러면 이만큼이 필요한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 수 있냐? 이 경우에 만들 수 있어요. 이 경우에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분석할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서 분석한 비교 하한을 만큼만 비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 알고리즘을 쓰시면 이제 필요한 비교가 최적이에요. 최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n이 짝수일 때를 생각하면
A1, 그러니까 거기서 알려주는 그 반대자 논법에서 알려주는 힌트가 뭐예요? 뭘 비교해야 된다? N과 N. 서로 비교한 적이 없는 애들부터 먼저 비교를 해서 정보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A1과 A2를 비교해서 더 큰 애가 맥스값, 민값을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N, N끼리 비교해. 두 개씩. N, N 비교한 다음에 큰 애는 누구랑 그 다음에 비교해? 맥스랑 비교하고. 작은 애는 민 애랑 비교해가지고 끝까지 가면 이제 맥스와 민을 동시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교하는 게 최소예요. 이거보다 적게 비교해가지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홀수이면은 이제 요 앞부분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 돼요. A1과 A1이 무조건 둘 다 비교하지 않고 맥스 민을 놓고 그 다음부터 2, 3과 비교하고 3, 4 비교하고 5, 6 비교해가지고 또 큰 애는 맥스랑 작은 애는 민 애랑 비교를 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W인 애는 W와 비교를 해야 우리가 맥스 찾기가 유리한 거고 L은 L과 비교를 해줘야 돼요. 한 번 이겼고 한 번 진 애를 갖고 또 그거 갖고 또 다른 애랑 비교한다? 의미 없어요. 계속 이기는 애 갖고 비교해 나가야 되는 거고 최소값은 계속 진 애 갖고 비교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하면은 반대자 논법을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기법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반대자 논법은 알고리즘 설계하는 기법은 아닌데 우리가 반대자 논법으로 문제를 분석하다 보면은 알고리즘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조금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완벽한 어떤 해결책을 반대자 논법이 주는 건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 반대자 논법이 주는 힌트는 N과 N을 비교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 N과 N을 비교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만들어서 얘 분석해 봤더니 이만큼 필요해요. 근데 수학적으로 분석해 봤는데 그게 최소야. 그러면 얘는 옵티말이 되는 거죠. 옵티말.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러면 요번에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게 아니라 최대값이 아니라 두 번째로 큰 수를 찾는 거예요. 세컨드 맥스. 두 번째로 큰 값. 그러면 얘도 무식하게 하려면 n-1번 비교해서 최대값 찾은 다음에 걔를 제외하고 또다시 n-1을 비교하면은 두 번째로 큰 값 찾을 수 있죠. 근데 이 경우에도 이게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최대값을 찾을 때 여러 가지 정보를 얻었는데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 역시 처음에 최대값을 찾을 때 그 얻어진 정보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 다음에 세컨드 맥스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 B, C, D, E를 갖고 내가 세컨드 맥스를 찾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세컨드 맥스 찾기 전에 퍼스트 맥스, 제일 큰 애를 찾아봅시다. 그러면 A와 B를 비교했어요. A와 B. 그런데 A가 이겼어요. 그럼 A와 B를 비교했는데 A가 이겼어. 그러면 최대값 찾을 때 그 다음 C는 B랑 비교할까요? A랑 비교할까요? 이긴 애를 계속 이용해서 비교하겠죠. 그래야 최대값을 빠르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A를 C로 비교했더니 A가 또 이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A가 D랑 비교하게 됩니다. 근데 D랑 비교했더니 A가 지고 D가 이겼어요. 그러면 E는 아직까지 비교를 안 했었죠. 그러면 거기까지에서는 D가 최대값인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E랑 비교했더니 D가 이겼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갔을 때 최대값은 뭐예요? D죠. 근데 세컨드 맥스는 그럼 누가 될 수 있나요? 여기서. A 아니면 E예요. 즉, 왜 그렇게 되냐면은
세컨드 맥스는 비교 과정에서 맥스를 찾는 과정에서 맥스의 진이에요. 진 애들 중에 하나예요. 어떤 애인지는 모르겠지만 맥스한테 진 애 중에 하나가 세컨드 맥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우리가 나타내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되는 거죠. 위에 있을수록 큰 애예요. A가 B, C랑 비교했더니 작으니까 아래에 있는 거고 D는 얘보다 큰 애예요. 그러면 세컨드 맥스는 얘네들은 될 수가 없어요. 요 애들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거를 좀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세컨드 맥스를 찾는 효과적인 방법은 맥스의 진애들을 뭔가 기억해 두는 거예요. 맥스의 진애들. 즉 비교하면서 진애들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에서도 알았지만 우리가 비교해 나갈 때 어떻게 비교하면 효과적이냐면은 n과 n을 비교해 나가는 게 효과적이에요. 한 번 비교했던 애보다 비교를 한 번도 안 했던 쌍들끼리 비교해서 거기서 이긴 애들 갖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토너먼트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축구 시합이나 뭐 스포츠 경기할 때 토너먼트 많이 하잖아요. 토너먼트에서 가장 최종 승자가 얘가 뭐야? 맥스가죠.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B가 아니야. 뭐예요? 세컨드 맥스예요. 세컨드 맥스는 요 레벨에 있는 애가 아니라 얘는 여기까지 오면서 누구한테 이겼냐면 A한테 이겼고 C한테 이겼고 G한테 이겼어요. 그럼 세컨드 맥스는 요 A, C, G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럼 이 A, C, G는 몇 개나 존재할까? 요런 애는 몇 개가 존재할까? 로그 n개 정도 존재하겠죠. 그렇죠? 이 트리가 거의 이진 트리가 되겠죠. 그렇죠? 토너먼트니까. 물론 홀수면은 조금 달라지는데 그래도 완전 이진 트리로 나타나게 돼요. 그럼 완전 이진 트리의 높이는 로그 n에 비례합니다. 그럼 얘네들 개수는 로그 n개야. 그러면 얘를 얻은 데까지 소요된 비용은 몇 번에 비교해서 얘를 얻을까? 얘는 최대값 몇 번 하면 얻을 수 있어요? 아까 맨 처음 했지. 최대값 몇 번에 얻어? n-1번 비교하면 얻을 수 있어요. n-1번 비교를 하면은 최대값을 얻을 수 있고 그 n-1번 비교를 하면서 n의 그 최대값의 진애들이 나타날 거고 그걸 효과적으로 하는 건 토너먼트이지만 토너먼트 안 해도 찾을 수 있어요. 토너먼트를 하면 효과적인 건 뭐냐면은 이 B의 진애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까처럼 비교했으면 상황에 따라서 이 최대값 진애가 적을 수 있고 많을 수 있는데 항상 일정한 애들이 되려면 이제 이 토너먼트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n-1번 비교하면 B 최대값 찾을 수 있고 B의 진애들은 로그 n개 있으니까 요 로그 n개에서 또 뭘 찾아야 돼? 그 다음 요 애들 중에 맥스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몇 개가 필요해? 로그 n 마이너스 1번. 요 애들만큼 마이너스 1번 비교를 하면은 여기서 또 세컨드 맥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큰 수 찾기에서의 최소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실제 요게 하한이라는 걸 반대자 논법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고요. 그 내용은 교재에는 제가 써놨는데 수업 시간에는 막 복잡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근데 비슷하게 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구현해야 돼. 토너먼트를 구현해야 돼. 그럼 토너먼트를 이걸 어떻게 구현하는 게 효과적일까? 얘가 무슨 트리로 나타난다? 이진 트리. 이진 트리이고 이진 트리 중에서도 어떻게 나타나요? 완전 이진 트리로 나타나요. 지금 이 거꾸로 그려서 그렇지 얘를 이렇게 뒤로 돌리면 완전 이진 트리가 돼요. 완전 이진 트리는 마지막 레벨을 제외하고 왼쪽에 있는 이런 애가 완전 이진 트리예요.
그럼 완전 이진 트리이면 얘를 우리가 컴퓨터에서 구현할 때 자료구조 시간에 얘를 어떻게 구현해? 완전 이진 트리면. 보통 이진 트리는 우리가 그냥 포인터를 이용해서 만들죠. 이진 검색 트리처럼. 근데 완전 이진 트리면, 항상 완전 이진 트리로 표현이 되면은 그 포인터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만들어? 배열을 이용해서 만들죠. 그게 뭐야? 이진 힙. 이진 힙이 되는 거죠. 힙. 그리고 이진 힙을 이용해서 얘를 구현하면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요. 이진 힙은 배열로 이진 트리를 나타내게 되겠고, 배열로 나타냈을 때 어떤 노드가 있으면 얘의 부모, 얘의 왼쪽 자식을 쉽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주어진 n개가 있으면 이 n-1 크기의 배열을 만들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뒤에다가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빈 공간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진 트리로 그리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진 트리로 그리면 얘가 13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7, 13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진 트리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오면은 뒤에서부터 두 개씩 토너먼트를 해요. 토너먼트를 해서 그 결과를 어디다 써요? 앞에 비어있는 데다 차례다 쓰면 돼요. 5, 13을 비교했더니 큰 게 누구야? 13이죠. 그 다음에 3, 7을 비교했더니 큰 게 7이야. 그럼 여기까지 왔지. 그러면 얘네들을 비교했더니 어느 게 커? 13. 그러면 여기까지 뒤에서 두 개씩 비교해서 와서 끝났으면은 여기에 있는 애가 뭐가 돼?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큰 수를 찾으려면은 뭘 찾아야 되냐면 13하고 비교했던 애들을 찾아가면 돼요. 그러면 내려가면서 찾는 거예요. 근데 이 내려갈 때 이렇게 선형 검색하는 게 아니라 얘의 왼쪽 자식으로 가서 살펴보면 돼요. 그 다음에 얘에서 또 왼쪽 자식으로 와서 살펴보면은 5, 7을 구하고 5, 7 중에 큰 애가 7이니까 세컨 맥스는 7이 됩니다. 짝수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홀수일 때도 상관없어요. 홀수일 때도 만약 여기까지가 값이면은 두 개 비교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수일 때 짝수일 때 차이가 없이 그냥 진행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모습이다. 그러면 트리로 그리면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이게 5개의 요소가 있는 거죠. 여기서 세컨 맥스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단말에 이 데이터들이 들어가겠죠. 그럼 단말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6과 13을 비교해서 13이 오고 그 다음에 7과 11을 비교해서 11이 오고 3과 13을 비교해서 13이 오고 11과 13을 비교해서 13이 와요.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그려도 되는데 그냥 항상 내가 짝수이든 홀수이든 n개가 있으면 거기다가 n-1개를 n-1개의 배열을 만들고 이 끝에 n개를 이제 이 데이터로 채워 넣습니다. 원래 배열로 채워 넣고 끝에서부터 두 개씩 묶어서 가면 돼요. 요게 이제 세컨드 맥스를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컨드 맥스. 그래서 두 번째 큰 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의 아이디어도 결국에는 우리가 비교 기반으로 뭔가를 할 때 선택 문제에서는 정보를 빨리 많이 얻어야 되는데 그 정보를 빨리 얻어내려면 뭐와 뭐랑 먼저 비교를 해야 돼요? 항상 n과 n을 비교해야 되는 거야. 거기서부터 모든 건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할 일들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어떤 문제든지 정보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n과 n을
비교해야 되겠고, 이런 비교 문제에서 그 비교 하안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어떤 분석 기법이 반대자 논법이라는 거고, 이 반대자 논법은 뭘 만들어줘요? 최악의 경우의 입력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 최악의 경우의 입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이 비교할 때 이 반대 전략이 답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답을 해줘요? 이 알고리즘들이 가장 일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 많이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반대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에 맞는 전략을 만들고, 그 전략에 따라서 입력을, 최악의 경우 입력을 만들어 보면 그 입력에서 필요한 비교 하안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악의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비교수예요. 그렇습니다.